우리가 먹은 음식은 DNA에 지시를 내려 염증을 일으키거나 체내 독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항산화제를 만드는 등 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뇌 건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지 능력을 두고 벌이는 전투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희망을 가져도 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지 운이 없으면 걸리는 병으로만 알고 있진 않은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츠하이머에 대한 잘못된 신화에 경종을 울리는 책입니다. 뇌는 언제든지 좋아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알츠하이머의 원인과 개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에이미 버거의 알츠하이머 해독제입니다. 저자는 미국 공인 영양 전문가이자 뇌건강 관련 최고의 영양 전문가로 오랜 시간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들을 모으고 알츠하이머와 치매 치료의 효과가 뛰어난 방법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자는 알츠하이머가 대사 문제로 발병하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을 실천하면 뇌 연료 공급원이 케톤으로 바뀌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뇌의 연료 사용법을 바꾸는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뇌신경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뇌의 작용이 원활해지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미 인지 능력이 저하됐다고 해도 뇌에 진짜 영양을 공급하면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 세계적 온라인 상담을 통한 다양한 사례와 고충을 적용해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 영양학 전략, 생활습관 개선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방대한 편입니다. 오늘은 1부 알츠하이머, 물질대사 이상 때문이다에서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이유와 뇌에 연료를 공급하는 식이요법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 버거의 알츠하이머 해독제 들어보세요.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 알츠하이머 발병의 근본 원인을 밝히는 일은 점점 더 시급하며 중요해지고 있다. 21세기 중반이 되면 알츠하이머 관련 의료 비용이 수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무시무시한 질병이 환자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간병인에게 미칠 정신적 충격은 경제적 부담보다 훨씬 크다.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을 알아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이 무시무시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고 어쩌면 이미 진행된 질병에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알츠하이머의 개별 증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된 수많은 약이 대부분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근본적인 발병 원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창기에 개발된 약들은 치료는커녕 알츠하이머 증세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했다.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을 탐색한 과학 논문을 보면 알츠하이머가 뇌 바깥에서 시작된 물질대사 이상 때문에 생긴다는 연구 결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물질대사 이상 현상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뇌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능력 있던 사람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증상이 나타나도 그냥 무시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밝히는 논문들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알츠하이머는 주로 뇌 일부가 포도당으로는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발병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연료가 없기에 일부 뇌 지역에서는 뉴런이 퇴화하거나 사라져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면 창난 상태가 되거나 기억력이 상실되며 알츠하이머 환자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된다. 알츠하이머의 발병과 관련해 포도당 처리 능력과 인슐린 분비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현재 많은 과학자가 알츠하이머를 뇌에 생기는 당뇨라거나 사명 당뇨라고 부른다. 2형 당뇨와 알츠하이머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2형 당뇨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 2형 당뇨 환자이지만 알츠하이머가 발병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며 알츠하이머 환자도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 두 질병의 관계는 생리적 사촌지간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물질대사 이상 때문에 발병하지만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가 달라 다른 식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슐린 저항성과 탄수화물 대사 이상은 2형 당뇨에서는 근육이나 신체기관,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치지만 알츠하이머에서는 주로 뇌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인의 식습관과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이 궁극적으로 2형 당뇨를 유발하는 물질대사 이상과 동일하다면, 즉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 때문이라면 2형 당뇨와 동일한 원인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일 수 있다. 인슐린 분비를 교란하는 요인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의 기본 생리 작용에 맞지 않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현대 서구 식단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표준 미국 식단은 인류의 조상이 진화하면서 구축해놓은 식습관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현대 산업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강건했던 조상들에 비해 진녹색 채소, 유색 채소, 과일에 풍부하게 든 식물성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을 상당히 적게 섭취한다. 현대인은 밀, 감자, 옥수수처럼 주 성분이 녹말인 탄수화물 식물을 많이 먹는다. 진화 과정과 맞지 않는 이런 식습관 때문에 심장질환, 여드름, 비만, 시력저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암 같은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 이런 식품이 야기하는 생리적, 생화학적 효과들이 유색채소와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에만 함유된 영양소들의 부족과 결합되면 인생 후반기에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람에게 맞지 않은 음식을 먹어 생기는 질병 목록에 알츠하이머도 추가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대사증후군 등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에 비타민, 미네랄, 천연 지방이 부족한 정제 음식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적절한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은 뇌와 나머지 몸을 나누는 장벽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다. 전체 몸무게의 2%에 지나지 않지만 소비하는 포도당과 산소의 양은 전체 획득량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뇌가 무게에 맞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임을 생각해보면 뇌에 공급되는 연료의 양이 줄거나 연료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기억, 감정, 행동, 인지 능력에도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대사증후군이 그렇다. 이는 인체가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복합적으로 알려주는 징표이다.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대사증후군에서 보이는 증상은 대부분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면 개선할 수 있다. 대사증후군은 과도한 음식, 특히 정제한 탄수화물 섭취 때문에 생기는 장기간의 인슐린 내성이 만들어내는 결과인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삶, 수면의 질과 양 저하, 비효율적인 육체 활동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습관 외에도 여러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강력한 요인은 역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식습관임이 분명하다.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2형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된다. 이들은 탄수화물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연료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늘 인슐린 수치가 높아 건강을 유지하려면 혈액 속에 충분히 있어야 하는 지방이나 케톤 같은 다른 주 연료원이 제대로 녹아들어가지 못한다. 그 때문에 2형 당뇨인 사람은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다. 또 매번 그렇지 않다 해도 과체중인 경우에도 세포 수준에서는 사실상 굶주리고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본질적으로 알츠하이머는 뇌가 소비해야 하는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혈액으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고인슐린증, 인슐린 저항성, 포도당 대사 능력 감소 등은 뇌의 여러 부위를 굶주리게 하고 뉴런을 죽여 알츠하이머를 발병시킨다. 뇌가 굶주린다는 증거가 있냐고? 다른 만성 질환처럼 알츠하이머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병하진 않는다. 진단을 받기 전부터 분명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증상과 징후가 수년 동안 나타난다. 인지 기능은 서서히 나빠진다. 흔히 노년기에 나타나기 쉬운 기벽이라거나 건망증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증상이 사실은 뇌가 연료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나타내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 뇌는 더 숨길 수 없어 신호와 증상이 드러날 정도로 뇌 포도당 대사율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부족한 연료를 다른 방식으로 충당하면서 수십 년간 버틴다. 젊은 시절에는 알츠하이머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흔히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건망증, 열쇠 둔 곳을 잊거나 약속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자꾸 깜빡깜빡하는 증상이야말로 뇌가 포도당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알려주려는 신호일 수 있다. 도대체 자신이 방에 들어온 이유를 도통 모르겠는 순간이면 흔히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라는 말로 웃어 넘기지만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고 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경솔하게도 알츠하이머는 전형적으로 노인에게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해 노인병이라고 불렀던 때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도 경도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있다. 인지장애는 더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사람에게만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다. 보통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방금 한 일도 까먹는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50대나 60대 혹은 그보다 젊은 나이에 인지 기능이 저하됐다는 징후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뇌에서 포도당 대사율이 떨어지면 분명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라는 세 가지 다량 영양소를 기준으로 짜인 표준 식단을 섭취하면 대부분 탄수화물에서 유래한 포도당이 뇌의 주 연료로 쓰인다. 따라서 뇌가 포도당을 소비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기면 뇌 신경세포는 제대로 기능하려고 애쓰며 결국에는 굶주리게 될 수도 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두자. 알츠하이머는 뇌세포가 굶주리다가 퇴화하거나 죽기 때문에 발병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을 밝혀줄 또 다른 퍼즐 조각은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으로 알려진 만성적인 인슐린 수치 상승 현상이다. 단백질 조각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 단단하게 굳으면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된다. 포도당 대사율 감소와 더불어 뇌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징표이다.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도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 현상가 나타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는 어김없이 물에 녹지 않는 상당히 큰 덩어리가 발견된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많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적을 경우 건강한 몸은 이를 손쉽게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환경미화원이 정기적으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면 매일 나오는 쓰레기는 분명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이라도 하는 날이면 쓰레기가 쌓일 테고 결국 참을 수 없고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거리가 더러워질 것이다. 뇌가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지 못해 계속 쌓여간다면 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사람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 쌓여서 굳게 된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앉아서 일하며 늘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사람의 경우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일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모두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한다. 2형 당뇨 유전 요인이 있는 사람이나 인슐린 치료를 받는 사람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유도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 탓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을수록 체내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더 쌓이고 그럴수록 뇌 속에 덩어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뇌연료 대사작용. 알츠하이머를 개선시키고 싶다면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케톤을 생성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아주 복잡한 뇌 연료 대사작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복잡하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지는 말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뇌 연료 대사작용, 포도당과 케톤으로 에너지 얻기. 대사증후군이나 알츠하이머 때문에 기억 같은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서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두 질병 모두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징후이다. 실제로 포도당 대사가 어느 정도나 감소했느냐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뇌 포도당 대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가 특히 무서운 이유는 눈에 띄는 징후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수년 동안이나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꽁꽁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기에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심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나중에 증상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발병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은 전 생애에 걸쳐 해나가야 한다. 알츠하이머에 걸렸거나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도 상태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훨씬 쉽다. 흔히 말하듯이 가장 좋은 치료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경도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기 전에 그리고 뚜렷한 인지장애가 나타나기 전에 특정 뇌 영역에서 포도당 대사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이 현상이 두 질병의 주요 발병 원인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30대, 40대의 뇌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하면 치매 징후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보다 훨씬 전부터 눈에 띌 정도로 포도당 대사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오래전부터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온 질문이 하나 있다.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뉴런이 필요한 포도당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대사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충분한 포도당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인가? 즉 공급의 문제인지 수요의 문제인지를 고민한 것이다. 이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와 같은 유형의 문제이지만 현재 연구자들은 수요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도 인지 장애이거나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인 사람들도 많은 경우 포도당은 적절한 양을 섭취했지만 포도당 대사율은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양을 줄이는데 수요가 적으면 공급도 많을 이유가 없다. 기억 처리, 학습, 그 밖의 여러 행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서 포도당 대사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인지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뇌가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뇌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 뇌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돼지이다. 뇌는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한 사람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즉 탄수화물이 잔뜩 든 음식을 먹으면 뇌는 주로 포도당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만 뇌는 다른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능력이 있어 케톤을 소비하기도 한다. 여러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뇌의 유연성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화의 역사를 거치며 생존할 수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특성이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야 했을 때,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든 식물이 자라지 않는 오랜 겨울을 견뎌내야 했을 때, 뇌의 포도당이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할 능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다행히 포도당이 부족할 때 뇌는 기꺼운 마음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케톤을 소비했다. 문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인체는 탄수화물 식품을 적게 먹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었을 때에만 케톤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전형적인 현대 서구식 식단을 먹는 사람들은 체내 케톤 수치가 늘 낮을 수밖에 없다. 체내 케톤 수치는 아침이면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 잠을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지 몇 시간이 지나 인슐린 수치가 낮아 케톤 수치가 오를 수 있지만 24시간 내내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그 정도의 상승량은 거의 의미가 없다. 과학서적과 논문에 따라서는 뇌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포도당의 양을 다르게 추정하지만 대략적으로 하루 110에서 145g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뇌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는 포도당만이 아니기 때문에 케톤 수치가 올라가 60% 정도를 케톤이 공급할 수 있다면 필요한 포도당의 양은 훨씬 적어질 것이다. 더구나 케톤을 태워 에너지를 얻으면 효율이 훨씬 좋아 뇌 손상 가능성은 적어지고 에너지는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케톤은 뇌와 몸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저명한 연구원은 케톤체는 슈퍼 연료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는 중요한 뇌 영역이 포도당을 소비해 에너지를 얻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임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논리적인 방법은 그저 뇌가 포도당 대신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지만 케톤이 꾸준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뇌는 케톤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혈액에 인슐린이 다량 들었다면 인체는 케톤을 만들 이유가 없다. 실제로 높은 인슐린 수치는 케톤 생성을 막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굶주리고 있는 뉴런이 사용할 케톤 연료를 충분히 생성하고 싶은 사람에게 높은 인슐린 수치는 거의 뚫고 갈 수 없는 장벽처럼 작용한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포도당을 흡수하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가 케톤을 흡수하고 이용한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스티븐 커네인 박사가 이끄는 캐나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가 케톤을 흡수하고 소비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일반적으로 혈중 케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뇌가 케톤을 사용하는 양이 늘어났다. 커네인 박사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케톤은 포도당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혈중 농도에 비례하여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뇌가 선호하는 에너지 기질이다.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케톤으로 충당하는 양이 늘어나면 포도당 이용 비율은 떨어진다. 케톤과 포도당이 동시에 존재할 때 뇌가 포도당을 소비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케톤이 뇌가 더 선호하는 연료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케톤과 포도당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보통은 혈액에서 한 물질이 증가하면 다른 물질은 감소한다. 하루 3끼를 먹는 일반적인 영양 공급 상태에서 케톤은 생산이 억제되고 뇌가 필요로 하는 열량의 95%를 포도당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포도당은 뇌가 주로 사용하는 연료이긴 하지만 실제로 뇌가 선호하는 연료는 아니다. 나이가 매우 많고 알츠하이머에 걸려 크게 손상된 환자의 뇌도 케톤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즉시 인슐린 수치는 낮추고 케톤 생산량을 늘리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일 수 있다. 다시 말해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고 이 책에서 소개할 여러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대로 설계한 무작위 이중 맹검 실험, 위약 대조군 연구를 비롯해 혈중 케톤량이 많아지면 경도인지 장애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능력이 개선된다는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케톤은 뇌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중요한 연료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뇌가 연료로 사용할 만큼 케톤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불러온다. 뇌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연료는 포도당뿐이다. 케톤 생산량만 늘릴 수 있다면 연료가 없어 고생하는 뉴런에게 충분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커네인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다. 뇌 에너지 결핍은 케톤 수치를 높이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개선할 수 있다. 이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뇌세포와 세포망이 연료를 제대로 공급받으면 다시 재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이런 세포와 세포망은 기진맥진해 있거나 굶주린 것이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세포나 세포망이 죽은 상태라면 인지 능력은 개선될 리가 없다. 이 책을 읽는 독자도 나만큼이나 이런 사실들에 신이 나고 흥분됐으면 좋겠다. 케톤 생성 치료법은 최첨단 연구 결과이며 지금까지 진행했던 약물 처치보다 훨씬 치료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안타깝지만 주치의나 정신과 의사들 대부분이 소개해줄 치료 전략은 아니다. 과학의학 논문에서는 이런 정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만 실망스럽게도 알츠하이머나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보호자들이 읽을 만한 잡지에는 이런 내용이 실리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 누구보다 이 정보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의사들은 이 신나고 삶을 바꿀 가능성까지 있는 치료법을 소개해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의사들에겐 자기 분야가 아닌 케톤과 뇌연료 대사 작용에 관한 논문을 연구할 시간은커녕 자기 분야에서 이룬 최신 발견도 제대로 파고들 시간이 부족하다. 둘째,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인데 알츠하이머처럼 복잡하고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독한 질병을 식이요법만으로 치료할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셋째, 케토제닉 식이요법이 만성 질환과 관련해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이 각종 잡지와 책, 웹사이트, 팟캐스트, SNS, 전문가 강연 등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케톤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며 안전하기는 한지에 관한 엄청난 무지와 혼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뇌에 좋은 특별한 지방들. 지방산 중에는 뇌 건강에 특히 좋아 굶고 있는 뉴런에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진행하는 고지방 식이요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MCT, 중간사슬 지방이라고 알려진 포화지방산군이고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이라고 알려진 고도 불포화 지방산군이다. MCT, 코코넛이 부르는 노래. 뇌가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진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코코넛을 특별한 위치에 놓아도 좋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코코넛 오일,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코코넛 밀크, 코코넛 버터 같은 코코넛 식품에는 MCT가 많은데 MCT는 일반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훨씬 짧은 경로로 케톤으로 전환된다. MCT는 탄수화물을 제한하지 않아도 케톤을 생성할 수 있다. 탄수화물을 상당량 먹어도 코코넛 식품을 먹으면 케톤 수치가 올라가지만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보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MCT가 많이 든 제품을 마음껏 먹어야 한다. 코코넛 제품과 MCT를 먹되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인슐린 수치를 줄이는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지 않는다면 MCT 섭취로 약간의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기적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MCT가 풍부하게 든 식품을 먹으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정제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구입하자. 코코넛 오일은 코코넛의 향긋한 맛과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 이 향과 맛이 입에는 맞지 않지만 여전히 케톤 생성을 늘리는 코코넛 오일을 먹고 싶다면 정제 코코넛 오일을 찾아보자. 정제 코코넛 오일이라면 코코넛 특유의 맛과 향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MCT를 섭취할 수 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많아 조리에 쓸 수 있지만 다른 지방에 비하면 발연점이 상당히 낮다. 순수 코코넛 오일보다 정제 코코넛 오일이 조리에는 더 좋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다. MCT를 추출한 오일도 온라인이나 건강식품 전문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 코코넛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제품을 사보자. 더군다나 코코넛에 든 전체 지방산에서 MCT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다. MCT를 추출한 오일은 MCT가 100%이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훨씬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코코넛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다. MCT는 인슐린 수치가 높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때도 케톤을 생성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전략을 실천하라고 설득하지 못한다고 해도 코코넛 오일이나 MCT로 만든 오일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여야 한다. 연료로 사용할 케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행성 질환을 역전시키거나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단기간으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나아가 간병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MCT 같은 특별한 지방이나 와인성 케톤은 단기간만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코코넛 식품과 MCT를 식단에 활용할 방법은 많다. 커피나 차에 코코넛 오일이나 MCT를 첨가해 마신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넣어보면 상당히 맛이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뇌 강화 방법으로 실천해보자. 달걀을 조리하고 채소를 볶고 고기를 구울 때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자.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면 코코넛 오일을 마음껏 활용하자. 집에서 커리, 스무디를 만들 때면 코코넛 밀크를 넣자. 지방을 제거했거나 지방 함량을 줄인 게 아니라 지방이 제대로 들어간 코코넛 밀크를 써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방이다. 무설탕 코코아나 카카오 함량이 85%가 넘는 다크 초콜릿을 써서 간식을 만들 때면 코코넛 오일이나 코코넛 버터를 사용하자. 설탕을 가미하지 않고 썰어서 말린 코코넛 조각을 치킨 커틀릿이나 해산물을 먹을 때 빵가루처럼 사용하거나 수저로 퍼서 과자처럼 먹자. 생으로 먹거나 기름을 치지 않은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먹어도 좋다. 바삭해지고 견과류 같은 향이 나면서 맛있어진다. 한 수저 듬뿍 퍼먹자. 진지하게 하는 말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코코넛 오일이나 MCT를 많이 먹어선 안 된다. 이 오일들은 케톤을 생성하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가 많아져 늦은 저녁에 먹으면 잠을 못 이룰 수 있다. 또 코코넛 오일도 MCT도 낯선 음식이라면 서서히 익숙해지게 하자.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오일을 섭취하면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변이 묽어질 수 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야 한다. 오메가 이해하기. 뇌는 문자 그대로 오메가3 지방산들로 되어 있다. 당연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중요하다.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 내장, 달걀 노른자 같은 식품에 많이 든 DHA는 뇌를 만드는 성분이다. 뇌세포 세포막 구성 성분 가운데 오메가3 지방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정도이다. 나무 없이 통나무집을 지을 순 없다. DHA도 뇌라는 통나무집을 만들 때 들어가는 나무와 같아 공급량이 부족하면 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실제로 이 특별한 지방과 알츠하이머의 발전 관계를 연구한 사람들은 탄수화물은 줄이고 DHA 같은 필수 지방산 섭취를 늘리면 알츠하이머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연구자들은 또 오메가3 지방산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시냅스막의 DHA 수치 감소, 세포막 지질의 과산화 반응, 시냅스 소실, 포도당 등을 수송하는 세포막의 단백질 기능 상실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다. 시냅스 소실, 세포막의 지방산화, 포도당 수송 단백질의 기능 이상은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들이다. 오메가3 지방산들이 뉴런을 비롯한 뇌세포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신호 물질들의 전고체이기에 인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금은 이견이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몸의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인 적혈군의 오메가3 지방산의 수치가 높으면 전체 뇌 부피도 크고 해마의 부피도 크다. 알츠하이머는 해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해마가 크게 수축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뇌 부피가 줄어들지만 체내 오메가3 지방산의 수치가 낮은 사람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뇌 수축이 훨씬 크게 진행되는데 특히 해마가 상당히 작다. 지방이 많은 물고기, 아마씨, 치아씨, 오메가3가 풍부한 달걀 노른자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는다는 생각은 정말 좋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오메가6 지방산을 덜 먹는 것도 중요하다. 오메가6는 옥수수, 대두, 모카씨유에 많이 들어있다. 에필로그. 알츠하이머 발병 이유, 그리고 망가진 뇌를 고치는 방법. 이제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현대 식습관이 스트레스가 많고 앉아있기만 하는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부족한 수면, 흐트러진 생체 주기, 강력한 제산제, 콜레스테롤 억제 약품과 결합되면 결국 나이가 들어 치매가 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 누군가 나에게 어째서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면 손상되는지 묻는다면 나는 식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콜레스테롤을 먹지 않고 오메가3 지방산을 먹지 않고 산화된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고 수천 년 동안 건강한 영양소를 공급했던 동물성 지방을 먹지 않기 때문에 더는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해 결국 몸이 방어 기작을 작동시켜 포도당을 대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동물성 식품을 거의 먹지 않으며 당지수가 높은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을 건강한 식단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뇌 건강을 악화시키고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뇌에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약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며 스타틴 제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위산 분비를 막는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유들 외에 그나마 남아있는 뇌 건강을 완전히 망치는 방법으로 생활 습관을 들 수 있다. 절대 움직이지 않고 야외로 나가 오랫동안 천천히 걷지 않고 특히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자연의 경치를 볼 수 있고 새소리, 곤충소리, 바람에 살랑대는 잎사귀 소리, 온통 초록색 식물이 둘러싸고 있는 녹지대는 가는 일이 없으며 역기를 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하이킹을 하는 등의 몸을 쓰는 일이 없으며 태양을 피해 피부가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할 기회를 없애고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충분히 잘 생각이 없고 잠들려고 할 때나 잠을 잘 때 어두운 환경을 만들 생각도 없으며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릴 때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몸을 혹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해 뇌에 한꺼번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알츠하이머가 발병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미 알고 있듯이 현대인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한데 작용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도저히 손써볼 수 없을 것 같은 맹렬한 공격에 노출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려선 안 된다. 맞다. 지금 희망이라고 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었다면 나는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가 전혀 되돌릴 수 없는 질환이라면 의사들이 되돌릴 수 있음을 목격했다는 보고서는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문제들을 고민해보자. 개선되는 모습을 얼마나 빨리 확인할 수 있을까? 알츠하이머는 발병 원인이 다양하며 환자마다 징후와 증상이 달라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쳤을 때 언제 인지 능력이 좋아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고 뇌 염증 반응과 당화 반응이 줄고 굶주리던 유런에 연료로 사용할 케톤을 끊이지 않고 공급하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얼마만큼 개선되느냐는 병을 앓은 기간, 병의 심각성 정도와 관계가 있다.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손상됐을수록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생활습관을 고쳐도 더 오랜 시간이 흘러야 개선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흔히 엄격하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48시간에서 72시간만 지나면 비축하고 있던 글리코겐을 거의 사용하고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을 태우는 몸을 넘어 기억과 인지 능력을 개선할 정도로 케톤이 많이 생성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2달 동안 엄격하게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참고 견디면서 몇 주 정도 더 해보기를 권한다. 아주 넓은 부위에 오랫동안 손상이 지속되었다면 증가한 케톤 덕분에 눈에 띄는 변화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는 저탄수화물 식이요법과 적절한 생활습관을 계속할지 말지는 일단 최소 3달은 엄격한 방법으로 실행해 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내 바람은 그 기간 동안 아주 조금이라도 개선된 부분이 있어 계속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노력해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으면 하는 것이다. 결국 알츠하이머로 귀결된 여정은 뚜렷한 징후와 증상이 나타나기 전보다 수십 년은 더 전에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망가져온 손상 부위가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낫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자연 치유력과 재생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노인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알츠하이머나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했을 때 인지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해서 나이 든 환자의 유혹을 꺾을 필요는 없다. 인체는 정말로 경이롭고 감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얼마나 오래전부터 병을 앓았는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에 상관없이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하지 않을 이유도, 뇌에 영양가 높은 연료를 공급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자신의 뇌 건강은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해야 하는 사람은 없다.
인체는 우리도 모르는 능력을 발휘해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 뇌만큼 그런 면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기관도 없다. 에이미 버거의 알츠하이머 해독제 읽어드렸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과감하게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